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한국말로 설명을 들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언론의 사명감으로 비영리재단과 비즈니스 사업가와 함께하는 의미 있는 백신 접종 이벤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숨진 의료진이 3,600명이나 됩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가 늘어나는 지금 30명의 아시안과 아시안 아메리칸 사진 작가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표현한 사진 에세이가 뉴욕타임즈에 실렸습니다. LA 코리아타운에 사는 한인 샌디 김 씨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예사로운 듯 예사롭지 않은 일상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애틀란타 스파 사건 이후 강해지는 아시아계 요구에 답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지금 서명하기 전에 연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등에서 신원조회 없이 총 구입하는 것을 막는 등 여러 행정명령입니다. 총계류를 다루는 총 책임자도 지명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첫 번째 여성 흑인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정치 참여가 점점 불가피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문화전쟁이 치열해져서 기업이 100년 넘게 공화당과 잡아온 손의 힘이 약해집니다. 공화당보다는 소비자가 기업으로서는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뉴욕주가 미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예산안을 통과시켜 세계가 주목합니다. 뉴욕주 의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업을 잃은 서류 미비자에게 최대 15,600달러까지 무상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 행정부에서 중단했던 팔레스타인에 대한 재정 지원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총기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제 이미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고 지금은 이제 처음이라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면 모든 분들께 다 중요한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두 가지 큰 이슈 하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총기 이슈가 세 번째가 될까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계 혐오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총기 문제인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정말 이런 것은 언론이 해야지 되는 역할이고 또 언론이 사명감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고 언론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을 뒤에서 열심히 시정부와 함께 일하는 비영리 헬스케어 센터가 있어야지 되고 또 장소를 빌려주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도 있어야지 됩니다. 이 세 박자가 전부 맞아서 4월 22일부터 코리아타운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은 신분에도 상관없이 코리아타운에 살고 계시는 분도 괜찮지만 코리아타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국말로 아주 쉽게 설명을 받고 편안한 장소에서 대기하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4주일 동안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낮 1시부터 3시까지 방송되는 싱글벙글쇼의 2부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이제 전 국민에게로 확대가 되면서 LA 지역도 물론 여러 가지 백신을 확보를 해놨고 여기에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또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사람 생명이고 우린 미디어니까 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던 중에 이 비영리 의료단체입니다. MCCN이라고 있어요. 이 MCCN과 같이 이제 협조를 해서 카운티 정부에 우리가 코리아타운에서 한국 분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카운티 정부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 정부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이동식 차량으로 이제 백신 접종 받으시고 받으시는 동안은 편안하게 한국말로 안내 받으시고 또 편한 장소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다 허가를 내서 4월 22일이 첫 번째 시작인데요. 장소도 저희 회사에서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워요. 유가하고 맨하탄이든가요. 한 번도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얼마 전에 가솔린을 넣었다. 바로 앞에 가솔린이 있는 거예요. 마당몰 근처인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너무 깔끔하고 품위 있게 단아하게 식당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도 식당이라고 한국에서 굉장히 그 유명하고 평판이 좋은 그런 말하자면 뭐 고기류를 다루는 곳인가 봐요. 그런데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렇게 잘 지어놓고 손님을 받을 수가 없네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장소입니다. 대도 식당에서도 허락을 하고 LA 카운티 또 이제 열심히 그 비영리 의료단체 MCCN이 해서 모든 또 뭔가 서류적인 일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함께하죠. 이런 게 이제 커뮤니티가 함께 살아가는 일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격 조건도 별로 없습니다. 까다롭지 않고요. 한국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겉에서만 보기에도 안에 아주 깨끗하게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백신 접종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2차 접종까지 받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힘들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는다고 하던데 처음부터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안내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한국말로 이런 경우는 부모님이랑 다 이제 모시고 오셔도 되고요.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건지 도대체 그럼 자동차 파킹은 어디다 해야 돼? 버스도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비교적 오늘의 미국 아이템으로서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낮 2시입니다. 싱글벙글쇼 2부에 이창록 씨, 김현지 씨가 진행을 하죠. 저희 라디오 서울의 브라이언 존 부사장이 직접 그 출연을 해서 물론 그 비영리 의료단체 MCCN 관계자 또 그 대도식당에서 그 정말 그 좋은 아직 한 번도 손님을 받지 않은 이런 곳을 커뮤니티에서 백신 접종이 너무 중요하다 해서 오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식당 어느 분이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해서 낮 2시에 어떻게 하면 코리아타운에 살고 계시는 그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백신 접종을 여러분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오늘 낮 2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테스트도 해드린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미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은 이제 테스트도 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요. 네. 어떤 때는 큰 일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작은 일인 것 같은데 큰 일인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활과 연관되는 일을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이 LA 카운티가 보건국이 허락을 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그 바이러스 관련 뉴스도 있지만 뒤에 좀 전해드리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은 미국 매체인데 역시 에이션 아메리칸과 함께 하자는 그런 저는 에세이 기사로 오늘 아침 받아들였습니다. 뉴욕타임즈가요. 꼭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사진 작가만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또 많은 뭐 Japanese American, Chinese American 그 밖에도 에이시안 요즘에 혐오 범죄의 희생 그룹이 타겟 그룹이 되는 그런 그 에이시안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분들이 사진 에세이를 보내서 뉴욕타임즈가 아주 잘 편집을 했습니다. 사진은 30장보다 훨씬 많아요. 한 작가의 사진이 몇 개씩 실린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텐데 사실은 사진이잖아요. 봐야지 않은데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 미디어도 이제는 에이시안 그 혐오 범죄가 얼마나 널리 퍼졌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그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이 코리안들을 위해서 코리안 아메리칸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듯이 이것도 혐오 범죄를 없애자는 일종의 백신을 놓기 위한 뉴욕타임즈라는 세계에서 가장 그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신문의
그 사명감으로서 낸 오늘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요, 한 5분 되든가요? 더 될 수도 있어요.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그 솔팅할 때는 급하게 하니까 한국 한인 사진 작가들이 어떤 사진을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실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로써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그 작가들은요, 음식, 친구에게 받은 이메일, 작고도 날마다 일어나는 일, 겪는 일, 이렇게 미움이 많은 때 사랑이 뭐지? 뉴욕타임즈 설명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한 그런 사진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진 작가는 그 임신한 파트너라고 썼어요. 미국이잖아요. 꼭 결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배를 이렇게 만지는 그런 사진도 있는데, 오레곤에 있는 사람이에요. 샌디 킴 씨, 코리아타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여성입니다. 사진 에세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저는 사진을 처음에 보면서 이건 뭐 잔치집이야, 전이 너무너무 많네 했는데 사연이 있네요. 보니까 이 그 샌디 킴 씨가 얘기하기를, 코리아타운이에요, LA. 매주일 부모님이 나이가 드신 부모님이에요. 엄마는 딸 집에 오셨는가 보죠.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딸 집 아니면 부모님 집이겠죠. 엄마는 아직도 앞치마를 입은 채 다 큰 딸의 입에 뭔가 음식을 넣어주고 딸이 카메라를 보고 사진을 찍은 그런 장면인데요. 매주일 우리 엄마와 아빠가 1시간 반을 운전해서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나, 냉장고를 채워주고 청소해 주시고 또 고칠 게 있으면 고쳐주시고, 다 나이 드신 분들이세요, 부모님이. 딸이 마약 중독을 극복하고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매주일 점검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다시 배웠습니다. 과거의 그 부끄러움의 인생 속에서 이 부끄러움을 사랑, 부모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채우고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그 모든 지원이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가 넣어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딸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엄마가 냉장고가 작아요. 냉장고를 치우실 때 아버지가 쓰레기 봉지 가지고 밖에 나가서 버리시는 장면. 아버지는 서 계시는데 엄마가 그 서 있는 아버지 아래 이렇게 앉아서 발톱을 깎아주시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청소를 해주고, 이런 사진들이 실려 있고요. 안승희 씨, 젊은 여성분이세요. 몇 년 전에 일하러 미국에 와서 한국에 이제 형제 자매가 다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리워서 어떤 때 너무 외로워서 시스터 안승원에게 너 좀 와라 해서 같이 온 거예요. 와서 그네도 같이 타고, 저는 이 사진 굉장히 좋은데요. 동생인지 언니인지 승희 씨와 승원 씨가 한 사람이 이렇게 잔디에 발을 뻗고 앉아 있으니까 무릎에 그 여자 시스터예요. 누워서 햇볕이 비춰지니까요, 그 누워있는 동생인지 언니인지를 이렇게 손으로 햇볕을 이렇게 가려지는 이런 그 작은 순간들 있고요. 사랑을 이제 에세이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부 에이시안 작가들입니다. 김강희 씨, 퀸스에 살고 계시는데, 할머니의 사랑을 누구도 대신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느낌을 좋게 만들어요, 할머니를 생각하면. 그런데 저는 슬프게도 13년 동안 2번, 미국으로 오고 나서 2번밖에 할머니를 못 봤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에 사시거든요. 정말 할머니가 나에게 해줬던 많은 것들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희 킴 씨, 브루클린과 커네디컷이라고 썼어요. 두 군데. 10살 때 저는 부모님이 계시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미국으로 오셔서 엄마와 아빠가 이제 어릴 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오고 나서 엄마가 내가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를 떠났습니다. 엄마는 우리 엄마의 3 자녀를 너무나 전략하고 키우셨죠. 그런데 몇 주일 전에 내 남동생이 알버트가 55살인데 갑자기 숨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렸을 때 그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엄마와 같이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내 남동생 알버트의 와이프 캐서린, 한국분 아니에요. 캐서린과 3 자녀, 동생이 두고 간 와이프와 3 자녀가 생각이 났고, 그 엄마와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예전에 얼마나 근검절약하시면서 강하셨던가, 이 내 남동생의 와이프도 그렇게 강해야지 되는데 라고 하면서 어린 시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엄마를 껴안고 사랑해요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희 김 씨가.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같이 안 살았고 할머니가 제일 탄생 때부터 키웠기 때문에 좀 포멀했다고 할까요? 엄마하고의 관계가. 만약에 내가 그 어렸을 때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어땠을까? I'm not sure. 그런데 아마 엄마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셨을 거야. 배부르니? 배부르게 충분히 먹었니? 그리고 또 다른 사진작가. 그래서 이 사진작가는 그 동생의 와이프 사진도 실었고요. 텍사스에 사시는 메리강 씨가 보낸 사진입니다. 지난해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때 우리 가족, 친구, 로컬 코리안 커뮤니티가 함께 밀 트레인이 돼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넋을 놓은 가족이 됐지 않겠어요? 이렇게 음식을 해다 준,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고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다 돌봐줬던, 어려운 때 편하게 우리에게 음식을 주면서, 그건 사랑이었어. 커뮤니티로부터의 사랑. 그렇지,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지 하면서 여러 가지 사진인데, 고구마를, 소쿠리에 이렇게 찐 고구마를 들고 오는 사람, 소반에 채소를 담아서 잔뜩 웃고 들고 오는 사람, 어떤 분은 회인 것 같아요. 사진이 작은데. 그리고 어떤 분은 코리안 아메리칸일 수도 있죠. 그분도 생긴 모습은 딱 전형적인 코리안은 아니지만 과일을 들고 오는 이런 사랑을 얘기했고요. 또 피터 애쉬리 씨, 이분은 이제 일하러 가서 광주와 여주에서 찍은 사진인데, 에세이는 이렇습니다. 사진은 보니까 아주 단아한, 그러나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예사롭지 않은 그 한옥이 있고요. 97세의 할머니 김갑순 씨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한국전 당시에 큰 강을 건너 남한으로 올 때, 그때 제 아버지를 임신하셨대요, 할머니가.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데리고 오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제발 아이들이 울지 않게 해주세요. 울면 총에 맞으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지금 서울 인근의 양로원에서 이제 치매를 앓으시는 채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애틀란타 스파 이런 사건을 얘기를 하겠죠. 미국에서 에이시안들이 공격을 당했을 때, 그때 저는 너무 많은 그 인생의 고통을 겪으신 우리 할머니도 생각했고, 우리 할머니, 그런 사람들, 우리 세대를 위해서 아주 한없이 희생만 하셨던 그런 분들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딱 그 연관해서 굉장히 슬펐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에세이, 뉴욕타임즈에 실린 사진 에세이는 조지아주 창 W. 리스인데, 이분은 에코월스에 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에코월스가 애틀란타 스파 사건, 총격 사건 용의자가 살던 동네 맞죠? 그 지역이죠, 북쪽에. 이분은 딱 하나의 흑백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남자분인 것 같아요. 이 가슴의 양쪽에 스스로에 이렇게 그 손을 대면서 뭔가를 그 어루만지는 것 같은, 그리고는 영어로 썼습니다. 저는 영어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뒤에 이 사진 작가가 직접 한국말로 쓴 것도 있습니다. 한국말로 쓴 그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애틀란타 스파 사건이 일어난 조지아주에서 보낸 분이에요.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소중하고픈 나를 안아줄 때다. 아, 나를 안아주는 거군요. 이제는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는 모두를 안아줄 때다. 이제는 불합리한 이민자의 현실도 안아줄 때다. 그리고 애틀란타의 오늘의 잔인한 현실도, 그리고 오늘 서 있을 곳을 잃은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안아줄 시간이다. 뉴욕타임스가 에이시안 아메리칸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보라고 이렇게 그 한인 그 사진 작가들의 사진과 에세이를 에이시안 아메리칸에 대한 혐오 범죄가 한창인 때에 실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답하고 있는 총기 규제에 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행정 명령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지금은 그 메리 갈란드 법무장관이 얘기를 하는데,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그 행정 명령은 온라인에서 총을 살 때는요, 부분적으로 그 부품만 살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신원 확인 같은 것도 안 되고,
총기의 그 시리얼 넘버도 없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고스트 건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해서 연방 법무부가 규제되지 않은 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걸 추적을 해서 규제를 하는가 하는 것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메리 갈란드 연방 법무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네 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아쉽게도 여러분들께 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들려드릴 수가 없게 됐네요.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네.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안 되네요. 안 되니까는 뭐. 제가 대강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에릭 갈란드 연방 법무장관이 하는 말 자체는 지금 들을 수가 없습니다만, 네, 이젠 되지 않을까요? For the department to do, and we intend to do it. Today, the Department of Justice is announcing several steps that we will take to keep. 연방 법무부가 지금 총기 규제안 같은 것을 하라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하는군요. We will ensure that we understand and measure the problem of criminal gun trafficking in a data-driven way. Over 20 years ago, ATF undertook a gun trafficking study. 그러니까 이제 총기의 그 추적하는 이런 그 시스템 데이터 같은 것도 공유하고 한다는 것에도 그런 것들도 다 행정명령에 포함이 됐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총기 추적 범죄에 어떻게 사용됐는가 이런 추적하는 것들이 20년 전의 것을 20년 전의 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얘기죠. To account the fact that modern guns are not simply cast or forged anymore. But can also be made of plastic, printed on a 3D printer. 그렇죠. 온라인으로 3D 프린터를 통해서 그걸 프린터를 해서 총 같은 것을 조립을 하잖아요. Including the National Integrated Ballistics Information Network and the National Tracing Center are keeping up with the times. And we will analyze our criminal cases and investigations to determine what they can show us about modern gun trafficking patterns. 네, 이 같은 그 총기가 사람에게 들어갈 때의 그런 거, 범죄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트래킹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법무장관이 좀 전에 얘기한 것 보니까 뭐 피스톨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뭐 라이플로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요. 그 용의자들이 어떻게 이런 그 피스톨을 개조를 하는가, 뭐 이런 그 피스톨 개조를 하는가, 라이플보다 좀 쥐기 편하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폭력 범죄, 총으로 인한 폭력 범죄를 막는다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볼더 용의자도 이 총기를 개조를 해서 콜로라도 볼더에서 그 쇼핑 센터가 아니라 그로서리 그 쇼핑몰에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Contain all or almost all of the parts they need to assemble a gun. They can put a working weapon together in as little as 30 minutes. The kits are aptly called buy, build, shoot kits. buy, build, shoot kit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을 앞서 말씀드린 그 3D와 마찬가지로 사서 buy해서 build, 조립해서 shoot 누굴 쏜다는 거예요. 뭐 누구를 쏘는 것도 그렇고 자신에게 그 자살을 해서 쏘는 것도 그렇고 너무나 이 총기의 합법적인 경로가 아닌 것으로 누구에겐가 쥐어져서 그 총기를 이렇게 범죄라든가 생명을 희생하는 데 쓰이는 것을 연방 법무부에서 막도록 추적 시스템을 철저히 해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커뮤니티 폭력을 예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가운데 그런 것도 있어요. 뭐 레드 플래그라고 해서 가족이 그 위협이 되는 이 사람이 총을 갖고 있으면 위험해. 우리가 가족이 같이 보고 같이 사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 좀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쥐고 있는 총을 빼앗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광고 여러분들 그 들으실 때 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민주당이 이것은 행정명령일 뿐이잖아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대통령이 나가고 하면은 또 다른 대통령이 와서 뒤집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화당이 그 전국 총기협회로부터 돈을 너무 많이 받고 하는 등의 이유로 총기 규제를 찬성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꼭 그 이유만은 아니죠. 공화당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총기 소지를 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총을 아주 책임 있게 쓰는 사람들도 있죠. 지금 총기 규제를 한다는 게 그런 사람들의 총기, 방어용, 사냥용, 취미용을 규제한다는 게 아니라 그 총이 잘못 쓰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한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도록 그 바이든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그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추가로 법무부가 무엇을 하겠다 하고 국민에게 알리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이 같은 얘기를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바로 메릭 갈란드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에 그 행정부에서 연방 대법관에 지명돼서 대법관이 될 기회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That although law enforcement plays an important role, gun violence is not a problem that law enforcement alone can solve. 법 집행관만으로 이 총기 폭력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Communities are an essential partner. 커뮤니티가 아주 그 총기 폭력에는 중요한 중심이 되는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를 푸는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경찰국이 그 커뮤니티와 어떻게 잘 협조를 하는가를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Evidence-base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reducing gun violence. Such strategi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street outreach, violence interrupters. 네, 이제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겠죠. 해서 어쨌든 그 총기 규제를 강화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아마 글쎄요, 지금 지명자가 나왔는지는 안 보이는데요. 이 총기 규제도 책임을 지는 알코올, 미국에서 타바코, firearms, 이 총기 그리고 폭발물까지 규제하는 국이 있습니다. 알코올, 타바코 그리고 그 firearms, explosives. 이게 그 국의 국장이 전에 연방 에이전트였고요. 그리고 총기 규제 운동을 했었던 그런 그 데이빗 그 칩먼이라는 분을 그 지명을 했습니다. 지명을 했는데 지명하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지명을 늦추고 있어 하는 얘기를 했었었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 법무장관 전부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카멀라 해리스 그 부통령도 뒤에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연방 법무장관이 얘기하는 동안에 이제 잠깐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맨 앞줄에 있는 누군가와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죠? 이 엘보를 서로 치기도 하고 세 사람이 이제 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그 대통령이 애틀란타와 볼더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한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을 행정 그 명령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미주리주의 뭐 가족분들이 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첫 번째 여자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시장이 나왔습니다. 티샤우라 존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시 재무관을 하셨어요. 49살이시던데요. 시 재무관 할 때도 첫 번째 여성 재무관이었습니다. 딱 그 승리하고 화요일에 그 선거가 치러졌었거든요. 역사의 인종 장벽이 조금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종 분리가 미국에서 오랜 세대 동안 그 존재했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인트루이스의 시장으로서 그곳이 지금 그 총기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는데 총기 규제에 관한 세인트루이스도
점점 지난 수십 년 동안 못 살게 된 거예요. 한 70년 동안에. 못 살게 되니까 못 살게 되면 범죄도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막겠다. 오랜 동안 우리 동네 투자도 안 됐고 또 이제 지도자들이 늘 그 약속만 하고는 이익 집단과 뭐 서로 이렇게 해서 이득만 챙겨가고 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세인트루이스에서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시장이 나왔는데 두 사람이 마지막에 결혼 사람이 두 사람이 다 여자거든요. 그런데 아주 신사적으로 진 사람이 역사적인 결과다. 우리 세인트루이스에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됐으면서 하면서 그걸 축하하는 그리고 승복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아주 오랜 동안 그 노예 시대로부터 여러 가지 그 흑인에 대한 알게 모르게 차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아주 그 통일된 그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뭐 주정부라든가 결의안 같은 것을 의회 의원들이 가끔 내기는 했어도 그런데 이게 결국은 본물이 차면 터지는 것처럼 요즘에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고 기업인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권리 같은 것을 존중을 하고 공직자들도 이렇게 많이 선출이 되는 거죠. 이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도 세인트루이스는 미국에서 이제 서부로 가는 길 이렇게 많이 그 불렸었죠. 그래서 인구가 지금은 한 뭐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예전에 그 1950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던데요. 그때 이후에 55만 6천 명을 잃었답니다. 지금 인구가 30만 명인데 그만큼을 잃은 거예요. 그때가 피크였는데 여기가 이제 아나우저 부시 그 맥주 회사 그 본사가 있는 곳이잖아요. 한 그런 회사만으로는 마을을 다 살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뚝 수그러졌다가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인트루이스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일을 해도 같은 일을 하고 미국 전국 평균보다 한 뭐 84센트 정도 시간당 덜 받으신다던가 그리고 이제 사망률은 굉장히 높고요. 총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 시장이 나왔고요. 근데 아버지도 원래 시의 컨트롤러였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미국에서 여성이 정치인이 될 때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의 경우는 집안의 그 정치라든가 돈의 힘으로 되는 경우 많거든요.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의 자리를 이어받는다던가 아버지가 시의 컨트롤러이기는 했는데 이 세인트루이스의 새로운 여성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티샤우라 존스라는 그 시장은요. 블랙 칼리지를 나왔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있는 그 햄튼 유니버시티를 나왔고요. 대학교 나오고 나서 식당을 1년 했대요. 그런데 식당이 안 돼서 그거 접고 빚을 많이 졌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어떠한 일로 사기 혐의, 어머니는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3년도에야 뭐 파산 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2003년도에야 얘야 린이 풀려서 2017년이 돼서야 바로 이 신임 시장이 크레딧 스코어를 700대로 회복이 됐다. 그래서 어려움, 파산 같은 것을 경험을 해서 내가 그 시의 재무관이 될 수 있었고 인종적인 백그라운드를 경험을 해서 시장이 돼서 아주 잘 좀 살려보겠다. 세인트루이스를 하는 이런 스토리들도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LA 카운티나 LA시에서 서류 미비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돈을 좀 지급한다고 할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니 합법적인 나도 말이야 돈이 없는데 라고 했는데 그 주정부나 시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뉴욕은 왜 그러면 15만이 아니라 15,600달러 정도는 주기로 이거는 뭐 합의가 된 거거든요. 의회에서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뉴욕주의 예산이요. 전체 예산이 2,110억 달러. 2,110억 달러랍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서 21억 달러를 서류 미비자에게 한 번 페이먼트를 해주기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2,110억 달러에서 21억 달러면 100분의 1인가요?
100분의 1 맞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최고로 한번 많이 주는 사람은 15,600달러인데 왜 이게 15,600달러가 되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나서 서류 미비자인데 일자리를 잃어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서류 미비자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지금까지 3,200달러 받으셨죠? 그렇죠? 1,200달러, 600달러, 1,400달러. 그런데 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해서 그 1년 동안 일주일에 300달러씩으로 계산을 하면 15,600달러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연방정부 것, 또 주정부 것 실업수당을 받으신 것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들께서 뭐 몇 개월 받으신 것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에 300달러씩만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뉴욕주에서 하면은 정말로 진보 중에 진보인 겁니다. 미국 주마다 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캘리포니아주는 서류 미비자에게 한 번 500달러, 주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시정부, 카운티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했지만 주정부에서는 500달러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예산이 7,500달러를 썼거든요. 서류 미비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실업수당 비슷하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뉴욕의 3분의 1이잖아요. 서류 미비자가 뉴욕이 많을까요? 캘리포니아주가 많을까요? 인구 비대로 해보면 상상을 하실 수 있고요. 해서 그럼 그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무슨 음식을 무료로 나눠드리는 이런 곳에서는 당신 뭐 합법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관대한 랜로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값 못 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다 뭐 산입에 거미줄 치겠어요. 우선 다른 아이들부터 돌보고 돈 나중에 생기면 주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신 분들도 참 착한 분이에요. 기약 없이.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뉴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화당이 처음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다른 뉴요커들도 힘든데 아니 무슨 소리야. 그리고 민주당도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못한 사람도 많지만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뉴욕이 뭐 이만큼 땅덩어리가 되면 어느 만큼은 부자 동네,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알잖아요. 지역구가 부자인 이런 곳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지역구가 부자면 또 공화당 색이 있고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정서상으로 다른 정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다음에 나 이 직업 갖기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형태의 그런 곤란함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고받기를 했겠죠. 그게 이제 서로 어떤 협상의 묘미죠. 결국은 주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앤드류 쿠머 뉴욕 주지사는 뭐 당연히 서명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주마다 미국은 굉장히 그 다른 거죠. 나중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본 거냐면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안 해줬어요. 굉장히 그 알바니 그 시정부, 주정부, 청사 이런 데 사람들이 가서 아니 실업수당 못 받는데 그 사람들도 세금 냈잖아. 일하고 세금을 냈잖아. 세금을 냈으면 이렇게 어려운 때 돈을 받아야지 하고 굉장히 강하게 그 캠페인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시위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결국은 어찌어찌하여 그런 것을 통과를 시켰고요. 잠시 뒤에 왜 미국의 기업은 요즘 점점 정치 속의 그 표현의 그 강도를 높이는가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조지아주는 그렇고 조지아주와 비슷한 지금 법안을 투표에 관해서 만드는 주가 뭐 텍사스, 애리조나 많습니다. 로컬 정부도. 그런데 켄터키주는 오히려 켄터키 옛집은 그 미치 매코넬 그 연방 그 공화당 대표의 지역구인 켄터키주는 오히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쉽게 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왜 이렇게 그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조지아주가 그 법을 잘못 만들었다 해서 조지아주에서 그 메이저리그 야구 같은 경우도 보이콧을 하고 나오고 하는가 이런 점이요.
사실은 할 수 없이 그 소비자 가운데서 이런 문화 전쟁이라든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그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여론을 형성을 하잖아요. 지난 세기 뭐 한 100년도 넘었겠죠. 이 미국의 기업, 공화당 하면은 기업을 대표해서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아랫사람들까지 먹여 살리는 거야. 한 기업에 속한 그 근로자들이 얼만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은 아니 기업을 누가 그 돈을 벌게 해줘? 그 바로 직원들,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해주지.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게 트럼프 전 대통령 들어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세계에서는 인기 영합주의자라고 분명히 분리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번에도 어제도 이 조지아주의 부지사 공화당입니다.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조지아주에서 어쨌거나 투표를 하기 좀 힘들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루돌프 줄리아니의 10주일 동안의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가짜 주장 때문에 우리가 이걸 더 단단하게 한다 해서 이런 투표법안을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아이디를 체크업하고 이런 것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놓고 본다기보다는 다른 많은 것들이 투표 시간도 줄이고 뭐 날짜도 줄이고 부재자 투표 신청도 어렵게 하고 물도 못 나눠주게 하는 이런 많은 것들이 더 많이 붙어 있으니까 뭐 코카콜라라든가 아니면 델타 에어라인처럼 조지아주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서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 밖에 너무 많은 100군데가 넘는 대기업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그 문화 전쟁이 심해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 영합주의가 많아지면서 이 기업도 소리를 내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 가운데서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 오바마 전 대통령 시대에는 시대 정신이기도 하고 그때 막 실리콘밸리가 커지고 시작되고 할 때였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돈 많은 그쪽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maybe 월스트리트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에서 기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통령은 그렇게 부자들과 부자 공화당들과 어떠한 그 교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기업의 세금을 줄여준다던가 규제를 줄여준다던가 여기까지 나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이렇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심지어는 법인세를 인상시킨다고 하는데도 이 말하자면 진보의 압력 때문에 기업이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공화당이 지금 뭐 델타 에어라인 같은데 감세 조치를 많이 해주는데 뭐 3,500달러인가 그렇대요. 하원에서 통과돼서 상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보이콧가 더 무서운 겁니다. 저 회사 델타 에어라인 타지 마라 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제 소비자들뿐만이 아니라도 그 내부에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도 내부에 무슨 뭐 엔지니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주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압박을 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화 전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기업이 이런 그 공공 정책에 개입하는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아주 애매한 현실이죠. 팔레스타인 얘기는 나중에 시간 되면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오늘 낮 2시 싱글벙글 쇼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브라이언 전 부사장 그리고 MCC 뭐죠? 이 비영리 의료단체 또 대도 식당 이런 곳에서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한국말로 어떻게 예약을 해서 테스트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